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2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한국 증시가 강합니다. 자, 3,200포인트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심리적인 저항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늘 시원스럽게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탄력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아주 가볍게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세적 흐름은 상당히 추세적이다, 매우 구조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 배면에는 두 가지 대변화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구조의 재변화와 그와 관련된 실적 변화, 펀더멘탈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 기반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매수 기반이 형성됐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번 상승세는 종합지수 3,200포인트를 넘어 4,000포인트 정도 가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크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흐름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약간의 현재 시장 수급과 관련된 변화가 생겼죠. 자,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매수했던 일반 개인들. 자, 이른바 동학 개미를 넘어서 이제는 동학 주주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 개인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15거래일 동안 약 14조 원, 거의 하루에 1조 원 가깝게 초대 규모로 매수했던 그들이 자, 오늘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동안 줄창나게 일반 개인들이 매수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14조 원 넘게 매도했던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그전과 전혀 다른 그러한 수급의 스탠스를 보인 이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뭐 지수의 상승 탄력이나 또는 시장의 판도가 바뀔 만도 한데요. 하지만 내면적인 수급의 구조는 바뀌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상당히 유사하죠. 지수는 지수로 올라가고요. 자,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거는 약간 좀 일반 개인들이 주도했던 장세와는 조금 다른 어떤 색깔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와 함께 전반적인 우호적인 또는 약간 뜨거운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유사하죠. 자,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장작 효과다 그런 것이죠. 누가 매수를 하든지 간에 어떤 주체가 매수할 때는 강력하게 매수하고요. 어떤 주체가 매도를 할 때는 약간 소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약해지는 상황, 즉 물기가 젖어 있는 물기가 말라가는 현상, 이것을 마른 장작 효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좀 가벼워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그런 때다 하는 것이죠. 마른 장작 효과, 매도세가 좀 더 약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시장은 이러한 강세적 그림이 상당 기간 지속될, 또 생각보다 더 빨리 더 큰 각도로 올라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자,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가 나홀로 독주하는 상태는 아니죠. 사실은 판도 측면을 봤을 때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삼성전자 및 그 주변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종목이지만 주변에 중소형 개별 종목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닥까지 합친 전체적인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전방위적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일반적인 강세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수 위치가 높고요. 또 수급 구도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은 일반적인 초강세장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어쨌든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특정 종목에 국한시켜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장세가 사실은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신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종목, 이런 화려한 장세에서 어, 시장 전체 분위기는 좋은데 하필이면 내 종목이 안 가는 수가 있고요. 또 현재 내 종목 이런 새 다른 종목들이 잘 갈 때는 그쪽으로 쏠리는 어, 휩쓸리는 그런 경향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보는 그런 순간순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간 위험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 상황을 볼 때 크게 보면 나름대로 지수 따라 전반적인 전체 산업 또는 파트 또는 종목들이 서로 순환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상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온다는 것이 되고요. 또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시세가 좀 부담이 된다 했을 때 그 종목 굳이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순환매 장세의 일단 기본적인 그러한 성격을 이해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동학 개미를 넘어서 이제는 동학 주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른바 조막선, 개인 소주주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었다가 작년 연말부터 비교적 큰 돈을 갖고 있는 자, 이른바 큰 손입니다. 큰 손들, 개인인데 큰 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착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성증권 자료가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자, 주로 강남권입니다. 주로 강남권에 있는 큰 손들, 적어도 10억 원 이상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그리고 큰 손들이 심지어 부동산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대거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참조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테슬라와 협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뭐 테슬라한테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은 했었습니다만 협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수요하고 공급하는 거래 관계였을 뿐이고 협력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엔 진짜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차량용 반도체, 최첨단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어요. 크게 보면 2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임으로 발표된 비전 2030이 별 차질 없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탄력이 나오는 것도 그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또는 어떤 특정 시장 포트폴리오 또는 기타 등등 시장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약간 주춤된 것은 미국 부양책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의회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주춤거렸다는 건데 사실 이것은 단기적인 악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기조 및 특히 유동성 환경, 저금리 및 그리고 양쪽 완화가 계속 지속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따질 필요 없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이틀 동안 약 30%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시장 전체에도 상당히 큰 어떤 부담을 줄 수가 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글로벌 머니부부 작년 특히 4분기 때부터 그런 현상이 뚜렷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 선진국 시장에 머물렀던 글로벌 대규모 자금들이 대거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으로 옮겨왔다는 건데 통계상 약 현재 한화로 33조 원 정도가 대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의 태도가 좀 미온적이었지만 글로벌 전체적 구조로 봤을 때는 현재 안전자산 또는 안전시장에서 위험자산 또는 위험시장 쪽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한가운데 가장 이머징 마켓의 최정점에는 한국 시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는 제반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아마 공매도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외국인들이 노골적으로 현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관망하고 있는 상태죠. 매도도 매수도 아닌 가운데 있어서 현재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관점으로 그것도 또 하나의 잠재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강남 큰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심지어는 부동산을 팔아서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삼성증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0억 원 이상 증시 계좌로 이전한 약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증시 쪽으로 이동시켜 증시 계좌로 개설을 한 그런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그 508명이라는 것이죠. 그 계좌 입금 총액은 약 508명이 입금한 총액이 약 3조 1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인당 평균 60억 원이 된다는 거죠. 큰 손이긴 해요. 1인당 평균 60억 원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대상자 508명 중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9.1%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아파트를 팔아서 증시 매수 자금으로 현재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즉, 전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고 있더라는 건데 그것이 일종의 트렌드처럼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뚜렷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한 측면을 그냥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참조할 게 있습니다. 자, 금년 들어서 1월 22일까지 지난주 말까지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무려 14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코스닥은 2조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그 사이 자, 외국인들은 거의 관망입니다. 약간 순매수 360억.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금융투자 또 어딥니까 그 연기금 14조 4천억 정도나 일반 개인들이 매수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라 그러지는 그들이 매수했던 자금이 47조 5천억 코스닥까지 합치면 63조 정도 됩니다. 전체 47조 5천억 정도인데요. 자, 어쨌든 그 47조 5천억을 1년 내내 매수한 게 그 정도인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15거래일 동안 일반 개인들이 매수했던 규모가 무려 14조 원, 전체 30%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매수했다는 건데 그게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매수 강도보다도 5배가 더 높은 상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보다 강도는 좀 약해질지언정 이런 매수세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금년에 일반 개인들이
거의 100조 이상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까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작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매수 비중 비율이 3대 1 정도였던 건데요. 작년에 약 47조 원 정도를 코스피에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16조 넘게 16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거든요. 그 비율이 3대 1입니다. 코스닥도 꽤 많이 매수했다는 얘기죠. 일반 개인들이 말이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코스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코스피에 제 말을 들은 것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어쨌든 6.5대 1 정도로 거의 7대 1 정도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또 삼성전자를 또 엄청 많이 매수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많이 매수했죠. 작년에도 15조 7천 정도 전체 일반 개인들의 순매수 중 코스피만 따지면 약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많아요. 근데 본주보다도 우선주를 만만찮게 매수를 한 그런 특징도 좀 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는 2021년도 14일간 약 14조 원 정도를 매수했을 때 그 14조 원 중에 8조 7천억 정도는 삼성전자, 여기 우선주까지 포함입니다. 8조 7천억 정도는 매수했다는 거죠. 전체 매수의 62%를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 그 돈 막판에 특히 삼성전자 주가로 봤을 때는 8만원대 후반대 내지 9만원대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객관도로 봤을 때 그 상태에서 공격도로 매수할 수 있는 일반 개인들은 특히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 어떤 큰 돈이 들어갔을 때나 가능한 매수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금년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매수할 때 작년에 매수했을 때는 삼성전자 본주 대 우선주의 비율이 3대 2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선주를 많이 매수했던 건데요. 금년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주를 많이 매수한다는 거죠. 이게 강조드려서 본주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5대 1 정도로 본주에 기울여져 있다는 건데 아마 계절적인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가면 배당 때문에 우선주 많이 매수한 측면이 있었다.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약간 내려왔죠. 1101원 정도. 이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괜찮고요. 자,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일반 개인들 지난주 말까지 거의 일평균 1조 정도를 순매수했던 개인들이 오늘은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도 한 40여 분 정도 남아있는데 5,700억. 아마 오늘 누계치는, 오늘 그 마감치는 7천억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건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어요. 외국인 기관인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순매수했죠. 근데 금융투자가 순매수했다는 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매수는 그동안 계속 매수했던 것을 환매수한다고 하죠. 그들은 아마 공매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융투자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매도를 했으면 현재 환매수 해야 되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매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는 부여할 수 없고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1,900원 정도 순매수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잠깐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 외국인들 순매도 하죠. 그런데 기관들은 약간 순매수 합니다.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그 펀더멘탈,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설사 현재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의 어떤 수급상 또 시점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일 뿐 펀더멘털과 관련된 매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만간에 현재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수순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팔았던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특히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트래킹 에러, 추적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는 걸 트래킹 에러라고 하거든요. 특히 인덱스 펀드가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는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외국인도 기관도 최소한 삼성전자를 안 팔거나 매도하더라도 작게 매도하거나 잘하면 순매수하는 수준이 빠른 시간 내에 온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순이 전개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가 아직은 좀 미흡하네. 아직 마이너스. 장중에 살짝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와 연관돼서,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막대 그래프로 그림이 조그맣게 나올 겁니다.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건데, 그 밑에 파란 선에 막대가 있는 것까지는 보이시죠? 요거는 그동안 계속 매도했다는 건데 오늘까지 11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 대부분 시가총액 최상위 1, 2, 3, 4, 5위 종목만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유의 프로그램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모두는 좀 다르지만 최근에 시가총액 최상위 1, 2, 3위 종목 주가 탄력성이 떨어진 것은 이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관점으로, 물론 단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 그 얘기는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그들 종목, 즉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 상당히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시장을 보면 지수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나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나 다 같이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는데 살짝 코스피가 강해요. 그것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 지수 장세이면서 동시에 종목 장세이고요. 또 코스피를 보면 기관들이 선호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가령 내수주, 현재 유통주, 식품주, 또는 화장품주 같은 중국 소비주 같은 종목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르죠. 바이오 섹터하고 엔터, 게임즈나 또는 연예기획사 같은 그런 업체들이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IT는 나쁘진 않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요새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업종 간 또는 파트 간 또 종목 간 순환 장세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내 종목이 잘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안 간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애써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까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종목 중에 SKC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매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좋은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너무 좋아서 현재 이 종목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듯이 내 종목은 잘 못 가고 다른 종목 잘 갈 때 그 종목에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까지가 없죠. 왜냐하면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내 종목이 올라가는 기회가 분명히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종목 추격해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외에 기타 IT 종목 중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건 뭐 눈여겨볼 종목들입니다. SAP 반도체, 그리고 또 한솔 케미칼이 요새 잘 가요. 이런 종목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ENF 테크놀로지, 또 LOT 백품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런 종목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보다 그들 종목 더 잘 나간다고 해서 뭐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내 종목도 기회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안 올라갔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 새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눌림목 상태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눌림목 상태에 있죠. 이런 종목을 매수해 두는 게 더 유리하다 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몰캡 종목, 우리가 추구하는 1 플러스 4의 현재 주력이 아니고요. 보조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고 적당한 비중 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왕이면 삼성전자가 3%나 올라갔어요.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현재 9만 원대 그 근처에 지금 몰려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에 나왔죠.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슈로 봤을 때 자동차용 반도체, 요새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공급은 딸리고 수요는 넘치고 해서 물량을 못 댄다고 하죠. 공장을 100% 가동을 해도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품귀 상태라는 것 때문에 현재 어딥니까? NXP 또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데에서 지금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서로 협력해서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한다는 건데 약간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 요거는 전반적인 그 자동차 반도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쪽이고요. 이쪽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 테슬라가 서로 협력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인포테인먼트용입니다. 해서 인포테인먼트 해서 IVI 제품군. 그래서 제품군이 약간 달라요. 그것은 조금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서로 협력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건데요. 이미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떤 식이든 테슬라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14나노 기반입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오스틴 공장을 통해서 제조한 그런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했었다는 건데 주로 범용 반도체, 특별한 반도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그 반도체는 최첨단, 가장 미세화된, 상용화된 그 반도체입니다. 5나노 기반입니다. 5나노 기반, 아까 말씀드렸던 IVI, In Vehicle Infotainment입니다. 인포테인먼트용 제품군인데, 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반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프로세서에서 NPU, 신경처리 유닛입니다. 신경처리 유닛, 그리고 보안 IC, 보안 직접 회로고요. 직접 회로. DDI는 드라이버 구동칩입니다. 드라이버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리고 다양한 그런 식의 다양한 현재 LSI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현재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의 차량용 반도체가 IVI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최첨단, 최고급 사양의 현재 그런 인포테인먼트를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반도체를 삼성전자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그 거래를 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아마 그것을 감지하고 미리 조직 개편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AD,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ADAS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완전 현재 4단계 5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이전에 지금 운전자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조하는 자동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AS 개발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을 IVI 그 조직에 다 재편했다는 것이죠. 편입시켰다는 것이죠. 조직 재배치를 해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ADAS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잘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 ADAS를 잘하는 업체는 현대 모비스 내지 만도 같은 데가 잘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ADAS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 ADAS나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이 잘 연구되고 개발된 그런 업체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한데 가장 앞서는 업체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가 높은 것도 이러한 잠재력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또는 ADAS와 같은 그런 솔루션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하드웨어가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이것부터 알아셔야 돼요.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기계 정도 인식되고 있죠. 즉, 이동수단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향후 자율주행차 오게 되면 그 자동차 내부의 그 공간은 이동에 필요한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생활이나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앨런 머스크, 즉 그 테슬라의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이동수단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연장인데 바퀴가 달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동보다는 거기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또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겠다는 건데, 그 중요한 개념의 큰 변화의 한 축을 삼성전자가 맡게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종 산업 간 또는 국가 간, 심지어는 적과의 동층까지 불사하며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협력하기도 하고 또 합자하기도 하며 심지어 M&A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대 그룹주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 전 LG 그룹이 세계 2위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합자 회사를 만들기로 했고, 또 현대차와 애플이 협력, 공동 R&D를 하기로 했고, 또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만난 거잖아요. 삼성전자와 테슬라. 삼성전자의 하드웨어와 테슬라의 솔루션이 만났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조만간에 MS도 만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큰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하필이면 한국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 두실 필요도 있고, 그런 모든 것 등이 그 4대 그룹의 지금 3세대, 4세대 개념체제로 넘어가면서 그 먼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경영주들하고는 다르게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부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죠. M&A 방식이든 협력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제 내부 수요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주역은 4대 그룹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4대 그룹이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면서 그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미국 빼놓고 일본보다 앞서고 또 유럽보다 한국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 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작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내용도 커지고 또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건데, 어쨌든 일단 성장 동력,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 동력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2년 전에 당시에 발표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비전 2030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둘씩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 조만간에 TSMC 등 파운드리 쪽에서 TSMC 등을 추격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인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NXP라든가 또 인피니언이라든가 이런 데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좁혀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테슬라하고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거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했을 때 주변에 다른 완성차, 전 세계 수십 개의 완성차들이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전자에 그것을 맡길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IVI 쪽에 말이죠. 삼성전자는 더군다나 하만을 갖고 있죠. 하만.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세계 최고의 업체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삼성전자가 그 어느 업체보다 IVI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 그랬을 때 실적 증대와 실적 안정성. 근데 이게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매우 중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실적 안정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아킬레스 건처럼 남아있는 단점 중에 또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특히 디램이 그런데요. 실적이 기복이 워낙 심합니다. 2018년도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반도체만의 영업이익 규모가 44조 원이었다가 그 이듬해 14조 원 정도 3분의 1 이하로 격감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간신히 19조 원 정도 했다고 그러고요. 금년에 25조 내에 30조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됐다는 건데 이렇게 DRAM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가 뒷받침을 하면 그런 실적 기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전체적인 외형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실적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최대 단점이 해결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 PER이 그동안은 15배 내지 20배, 최대 20배 정도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25배, 30배를 곱해줘도 된다는 건데 참고로 TSMC는 35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20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멀티플이 달라지면서 재평가되는 그런 수순이 하나씩 둘씩 마련돼 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막판에 제가 약간 홍보를 한 것입니다만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자, 오늘 내용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 또 도움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